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브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두 번째 주말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서지영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옷차림을 더욱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주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모레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보다 10도 정도 높겠고 6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대구 25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원주,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고온 현상까지 이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예보로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금요일에 바다도 평화롭겠네요. 파고 1m를 넘기는 해역도 없겠고 바람은 초속 8m 이내로 불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제주도는 해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은 해무가 매우 짙게 낄 전망이니까요. 밤중에 서해안에서 해상활동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 밑으로 바닷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물결 0.3m로 잔잔하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네요. 아직 해무도 유입되지 않아 원활한 조업이 예상됩니다. 포항 해무 CCTV 보시죠. 포항은 안개 필터를 씌운 듯 뿌였습니다. 가시거리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요. 다행히 해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면서 사라지겠습니다. 모슬포 조이관측소입니다. CCTV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나 걱정했더니 기우였네요. 초속 8m로 좀 나가기 무리 없는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물결도 0.6m로 높게 일지 않겠습니다. 조석정보 보시죠. 군산에서 오후 12시 10분에 저조가 나타나겠는데요. 이때 수면 높이는 77cm가 되겠습니다. 이후 바닷물이 점차 밀려 들어오면서 오후 5시 35분경 604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맹골수도에서 조류정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두 번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고요. 오후 1시 10분경에 2.2노트로 발생하는 최강유속은 북서쪽으로 밀물일 때 나타나겠고요. 오후 8시 5분경에는 남동 방향으로 흐르는 썰물일 때 4.9노트의 최강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제주도 추장 인근 해역에 사선항로 표지가 신설되었습니다. 표지명은 추장 해동 A호 등부표와 추장 B호 등부표로 총 2개의 등부표가 신설되었으며 광달거리는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공사구역 표시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재난감시 CCTV로 보는 이 시각 주요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인천 옹진, 덕정면, 진두 선착장입니다.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이 선착장 주변에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특히 오늘 밤부터 짙은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 조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서귀포항 부근도 보고 가시죠. 화창한 날씨라 항구 근처를 오고 가는 차량이나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풍경도 한가로워 보입니다. 제주도 역시 해상 안개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봄철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려야죠. 울산 태화강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본 영상입니다. 도로 양옆에 펼쳐진 나무들 위에
초록이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 듯한 느낌인데요. 태화강 주변에는 야생 갓꽃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생태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은 경기 가평 2교입니다. 북한강을 배경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데요. 낮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나들이 객으로 교통 상황 정체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상황은 곧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CCTV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통 상황도 살펴봅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은 작업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차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앞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미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까 외곽 방향 정체가 평소보다 조금 많아 보입니다. 특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은 15km 구간 가다소다 반복되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하남 분기점 부근은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100번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35번 중부고속도로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우측 하남 방향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하위 2개 차로가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1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방향 모가 부근에도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가 길진 않지만 전방을 잘 살피면서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 화면 앞쪽은 괜찮은데요. 여기 지나서 용담터널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막히고요. 이후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도 9km 구간 정체입니다. 곳곳으로 작업도 많습니다. 지금 서울 쪽 서산휴게소 부근은 2차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1km 구간 정체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시구간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울 쪽 양재부터 반포까지 불편한데 갓길에 돌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의 정체가 눈에 띄는데 논산 쪽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이어서 보실 텐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 자주 막히는 구간들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계양부터 송내까지 어렵고 판교에서 구리 방향 퇴계원 진출로는 돌발 상황 여파로 1km 구간 정체 따릅니다. 오늘 새벽 3시 때 중부내륙선 김천 3터널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 3.5톤 화물차가 주행 중에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면서 모든 차로를 막아버렸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차가 많은 시간대였다면 큰 사고로 번졌겠죠. 일교차가 큰 요즘 타이어 공기압 쉽게 빠지니까요. 차량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으로 가봅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오전 8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실 소파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은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해당 세대가 모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자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물상 야외에 적치된 골판지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발화 지점에 불이 시작될 만한 기구나 설비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봐서 현재는 미확인 불티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한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소 잔디를 태우다가 인근 비닐하우스 농막으로 불이 번진 것인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막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더욱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는 경북 영천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 방면에서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톤 화물 차량이 25톤 화물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9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동네 방제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고 자율방재단장이신 임정윤 단장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산 사고 자율방재단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사구 자율방재단은 2008년 5월 7일 372명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마을 지형과 수리에 밝은 주민과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달 4일은 안전 캠페인과 마을 예찰 활동 하고 있고 계절별로는 무더위 쉼터, 산불 예방 활동, 물놀이 교육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다칠 줄 모르는 재난 사항을 대비하여 안전한국훈련 참여, 산사태 예찰 활동,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구 방재단은 2018년 청소년 방재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방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과 장례식장을 협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원이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인상적인데요. 기억에 남는 활동 가운데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 가지 활동이 생각나는데요. 2016년 태풍 차바로 산 밑에 집이 반파되었는데 그것은 미어카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원들과 일주일 동안 힘겹게 자재를 운반하여 복구 활동을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2019년에는 구평 산사태로 사람이 매몰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단원들과 복구 활동과 급식 지원 활동을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요. 재난 예방에도 힘쓰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또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네, 부산은 타 지역보다 눈도 안 오지만 재난은 예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빙기를 맞아 각동 단원들과 옹백 점검, 맨홀 쓰레기 청소, 여름철 대비 양수기 점검과 작동법을 교육받고 있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자치단체인 부산 사구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하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수구로 행안부 장관님상을 2번이나 받았고 안전한국훈련에 1등을 2번을 한 구입니다. 바람을 말하자면 재난 담당자가 좀 더 오랫동안 근무하길 바랍니다. 호흡을 맞추려고 하면 땀 부스러 가다 보니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 대비 부서인 만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사구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실까요? 네, 봉사 36년 차이지만 아직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36년 전 무료급식 봉사와 모욕 봉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더 신경 쓰고 예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연재난 대처, 예찰, 대비, 복구에 더 힘쓰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더 많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재난 상황과 다쳤을 때 저희를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봉사는 단합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재단 분들과 행복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부산 4구의 발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4구의 임정윤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오늘 오전 6시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어젯밤 10시 52분쯤 미아동 1354번지 벽산 라이브파크 근처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 색출 중이니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란다는 문자입니다.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에서 오전 10시 6분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대전 서구에서 실종된 유병진 씨를 찾습니다. 실종 당시에 75살 남성분이신데요. 키 175cm에 몸무게 78kg, 갈색 중정모를 쓰셨고요. 갈색 잠바에 검정 바지 차림에 카메라 가방을 메셨다고 합니다. 보신 분은 문의 182번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 18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 영상입니다. 어김없이 주말이 돌아왔는데요. 요즘 주말에 캠핑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캠핑장에서도 안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가리지 않고 가족들과 열심히 캠핑을 즐기고 있는 K수완 현주입니다. 오빠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몰랐어? 저희가 캠핑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들이를 다니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가족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즐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니가 7살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죠. 나니가 조금 깔끔쟁이라 가지고 밖에 나가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캠핑 가기 전날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 간의 어떤 이렇게 화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족애가 좀 돈독해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통 여행이라는 게 어디 가서 먹고
이게 여행이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자고. 근데 이 캠핑이 그걸 제공해 주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망라하는 취미인 것 같아요. 집도 짓고 음식도 해 먹고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걸 다 허물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성취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 저는 힘들고요. 저는 뭐 텐트 치고 팩 받고 이렇게 저는 힘든데 선수님은 그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요즘같이 이제 봄날에 이제 불멍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롯대를 다 꺼졌다고 생각하고 텐트 안으로 가져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18일 이곳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저녁 때 사용한 화덕을 닫힌 텐트 안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텐트나 탑 붙이다 보면 스트링이 있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난이도 몇 번 그랬고. 그게 가장 많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인 것 같아요. 또 야간 같은 경우 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링에는 스트링 가드. 네, 스트링 가드라고 이렇게 이제 전멸되는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조명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비치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 여기 줄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멈춰야 돼요. 네, 멈춰야 돼요. 캠핑장에 보면 아이들 놀이시설 중에 방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애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뛰다 보면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크게 사고 나면 이렇게 병원에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여러 해가지고 그 방방장에서 어른들이 지켜보고 조금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른들은 이렇게 술 한잔 한다고 술 한잔 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좀 소홀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가족 캠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수시로 이렇게 시간마다 좀 체크도 하고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리 캠핑장에 도착을 하면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위험지대에 대한 걸 미리 아이들한테 사전에 여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이쪽에는 가지 말고 여기서 많이 놀아 여기는 좀 비탈지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걸 미리 얘기해 줌으로써 좀 미연에 또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곤충이라든지 벌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겪은 이제 경우인데, 캠핑장에 가면 전기를 지원하는 배전함이 있어요. 그 안에 벌집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제 몇 번 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한 안전 준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난방을 하시니까 난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라고 그거 꼭 구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다 보면 지나가다가 난로를 만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로 주위에 안전망 형태로 이렇게 가드해주는 그런 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해두면 조금 안전사고를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나마 조금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미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늘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뭐 마스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좀 피해 다니면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캠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캠핑 다니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가서 조금 다치거나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좋은 추억만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캠핑,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캠핑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발하셔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나라의 안녕을 위한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지난해 10월 말쯤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얼마나 된 것이죠? 이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정도 되셨군요. 그러면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과 후 이렇게 나눴을 때
통일부가 이게 가장 많이 변화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네. 네. 통일부는 현재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가장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군사력에 기초해서 확고한 억제력을 갖추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헌법적인 가치에 충실한 그런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뭐 이런 이제 신냉전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의 대남 위협 같은 경우는 이제 높아질수록 우리 안보와도 많이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이 올해 초에는 서해안으로 포격 도발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순항미사일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이유는 정치 심리전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으로의 도발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는 이런 북한의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의미를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북한 인권 상황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제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외국 배분을 해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만성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티르 센은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기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원을 외국 배분해서 주민들을 굶긴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자유가 있게 되면 당연히 그 정책에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대단히 억압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원 왜곡 분배를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북한 정권이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죠. 컴퓨터를 잘하는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IT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24시간 노예 노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사이버 마니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탈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억압적인 이 체제 하에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IT 기지에서 그러한 해크 역할을 해서 그 돈들이 결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인권 차원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 연관성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통일부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 인권과 안보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사회 NGO라든지 우리 정부, 우리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그런 것들의 실태를 좀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장관님께서 강조하시는 북한 실상 알리기, 이 의미는 무엇이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는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서는 정부 내 상급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빈문을 전격적으로 해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북한 정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대학가를 방문하면서 북한 실상을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북한 실상을 알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내부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살펴볼까요? 최근에 통일부가 발행한 인식 보고서를 보면 이 그래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식량 배급 경험 연도별 추이잖아요. 2000년도 이전과 2020년까지를 비교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그래프에 보시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식량 배급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가 7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과거에 시행되어 왔던 이 식량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건 달리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탈북 전 1년 기준 식량을 배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2.2%라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픽을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시장 경제화 조짐들 최근 특징을 좀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할 때. 네, 그러니까 이 식량이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 노동당보다도 더 센 당이 있다. 그 당이 이제 장마당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장마당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시장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연히 시장에서 이제 거래해야 되는 화폐를 보게 되면은 그 화폐가 북한 돈, 국돈이 아니고 중국 위안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파란색이 2011년 이전이고 또 분홍색이 2012년 이후인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많이 사용되는 이런 실태를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2011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출범 이전 이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장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도 중국 위안화 경우는 5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백두 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어요. 이 인식은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김주애. 요즘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김주애랑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북한에서 4대 세습 가능할까요? 네. 이번 탈북민 조사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 6,351명 중 50% 이상이
이 백두 혈통에 의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 평가가 5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하에 오래 생활을 했던 탈북민일수록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시가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4대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주애라고 하는 그 달러의 세습도 상당히 이 주민들 사이에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주애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4대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의 인식과 별개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세습의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주애를 호칭하는 그 호칭이 점점 이제 경어를 많이 쓰는 게 보여지고요. 북한 매체에 노출되는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이 언로가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랑 또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또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영상을 시청하는 비율이 점점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트렌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시청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죠? 이제 KBS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도 상당히 즐겨 보죠. 네, 사극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을 탈북한 한 청년은 북한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한 드라마를 1편부터 5편까지 보고 탈북했다는 얘기죠. 한국 와서 제일 먼저 그 청년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드라마 6편부터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탈북하기 1년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가, 외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83%입니다. 이건 거의 100%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뇌시켜온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고서 이후에 지난해에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족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분들 모두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고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으로의 탈북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신 드라마는 어떻게 입수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이나 또 무역 일꾼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는 북한으로 한 달 이내에 복사가 돼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심한데도 유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백악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해서 그걸 탄압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네. 예. 지난해 북한 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보면 엘리트층, 그다음에 지식층, 또 젊은 우리로 치면 이제 MZ세대 이런 분들이 탈북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늘어날까요? 네. 탈북자들의 이 구성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2030 MZ 세대를 할 수 있죠. 네, 2030 젊은 세대들의 탈북 그 비율이 50%가 됩니다. 절반이 그렇습니다. 2030 세대군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마당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 왔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드라마라든지 외부 정보에 접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근무했던 그런 고위층 자제, 외교관 자녀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자제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외부 정보를 접하고 또 그걸 만끽하고 나면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의 경우에도 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탈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반면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은 통일 지우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는 70년 된 대남 기구인 조국 전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체가 됐는데 이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를 보게 되면은 일기예보를 할 때 한반도 전체 지도를 과거에는 그려놓고 일기예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남한 부분을 지워버리고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 지우기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두 국가다. 예, 네. 예. 그렇지만은 수천 년간 언어와 역사를 공유해 온 그 민족적 정체성을 북한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민족적 정체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반통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는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대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3월 1일 날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담론 그리고 통일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통일의 지향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동족 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번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절 기념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역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 네. 국제사회 지지와 함께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고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모두에 요즘에 대학에서 강연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층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젊은 층들 중에 통일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젊은 층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가
너무 경제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유와 인권의 이 가치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또 풍요한 이런 사회에서 자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통일의 가치 또 통일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제가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보게 되면은 이 분단된 상태에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자유의 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 자유의 어떤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통일하는 문제를 남북 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넓게 세계사적인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을 인식한다고 한다면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 담론을 어떻게 정부가 설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지향하는 통일 담론 향후 추진 방향은 좀 어떨까요? 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지상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통일로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정책을 동원할 것인가 또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평화를 유지를 하고 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통일부다 보니까 남북 협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봄철 산불이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DMZ 같은 곳에서 산불이 났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남북 방제 협력이 지금은 이제 한 라인이 끊긴 상태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방제 관련해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홍수라든지 산불, 이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 한 사이에 이 재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담이 몇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입니다. 4월 달에 남북통신 연락선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도 이 하드라인을 설치해서 그렇죠. 예, 비상시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협력 그렇습니다. 틀은 이어가야죠. 예. 네. 지난해에도 동해안으로 북한 주민이 타고 있는 배가 표류한 적이 있었죠. 예, 표류를 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하고 이 통신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재난과 관련된 북한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하는 생명 거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측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남북통신 연락선을 하루빨리 복원할 것을 촉구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과거에는 인도적 구호를 했었는데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북한의 환강댐이 네. 이 방류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이러한 재난과 관련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북한의 재난이라는 이 구호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 정부도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부가 바빠지는 게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만큼 남북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은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또 통일 인식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의 앞으로 대북 정책은 이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은 2019년 2월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런 고립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인 정책을 취한 것이 2019년 이후니까 거의 5년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코로나가 와서 3년간 북한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지난해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선수단을 보내고, 최근에는 독일 또 스웨덴 외교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지원 기구의 요원들도 지금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려고 한다면은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네.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는 게 대단히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 또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봅니다. 전해주실까요? 도로에서 작업을 할 땐 미리 작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두죠. 하지만 작업 구간이 직접 보이지 않으면 방심하고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작업장 안내 표지가 보이면 미리 속도를 줄이며 차로를 천천히 바꿔주시고요. 또 작업 구간에선 시속 60km 이하의 제한 속도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빠른 속도로 정체 구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향 서평택 중심으로 교통량 많아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는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도 아직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하남 분기점 부근이 매우 혼잡한 상황인데요. 지금 하남 쪽으로 가는 길 하회차로가 막히면서 뒤로는 3km 구간에서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남이 쪽은 모가 일대 사고 처리 작업 마무리가 됐지만 호법 분기점부터 모가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지금 일대
이때는 양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혼잡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서평택 분기점과 화성휴게소 사이가 답답한 모습인데 그 전후로 해미와 운산터널 사이는 하회차로 작업으로 1km 구간 정체고요. 아직 목포 방향도 부분적인 정체 꾸준합니다. 8탄 분기점에서 잠깐 막혔다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9km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오늘 153번 고속도로 마도 분기점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 마무리가 됐고요. 시흥 쪽 이 일대 잠깐 속도 떨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상황도 궁금하시죠? 서울 쪽 기흥과 수원 신갈 사이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시구간에서는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정체가 꾸준한데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차량 점검 언제 하셨나요? 오늘 새벽 3시 때 중부내륙선 김천 3터널에서는 3.5톤 화물차가 주행 중에 넘어졌습니다. 타이어가 파손돼 중심을 잃은 건데요. 이렇게 모든 차로를 막아서 1시간 넘게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봄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내 차의 상태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모레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6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5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원주,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고온 현상을 식혀줄 전국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봄날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